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팝 열풍 속에서 40년 전 한국 음악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역주행하며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유명 음악 평론가가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한국에 눌러앉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음악 전문지 레푸노의 편집위원이자 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앙투안 르블랑입니다. 파리의 오래된 건물 사이 세느강이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노래가 있었어요.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음악이죠? 파리 릭상부르 공원의 야외 공연장에서 들은 그 곡은 제 안의 모든 음악적 기준을 깨부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곡은 2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단순한 음악의 감동을 넘어 제 자신과 제 업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가을 프랑스 파리의 전형적인 오후였습니다. 저는 릭상부르 공원에서 열리는 글로벌 사운드 피크닉이라는 작은 음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말을 보내기 위한 선택 중 하나였으니까요. 공원 한편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는 세계 각국의 숨겨진 음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DJ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곡입니다. 한국에서 70년대 후반부터 활동한 밴드의 음악인데 최근 프랑스에서 재발매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묘하게 슬프면서도 희망찬 깊은 감성과 철학이 담긴 그 선율은 저를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포크와 프로그레시브 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 사운드는 분명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사는 한국어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어떤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었습니다. 곡이 끝나자마자 저는 DJ에게 달려갔습니다. 방금 그 노래 무슨 곡이었나요? 누가 부른 건가요? DJ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울림이라는 한국 밴드의 곡입니다. 70년대 후반부터 활동했던 그룹이죠. 이 곡은 90년대 초반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90년대 초반? 한국에서? 그 시기 한국 음악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프랑스 음악 평론가로서 저는 유럽과 미국의 음악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지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산울림이라는 밴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음반 가게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음악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들의 앨범을 하나하나 구해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음악이 그것도 20년 이상 전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음악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깊은 철학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몰랐기에 가사 번역에 의존해야 했지만 그 내용이 당시 한국 사회의 고민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대중음악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산울림의 음악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 음악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중현, 들국화, 유재하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찾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대중음악의 풍부한 역사와 깊이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토록 훌륭한 음악들이 왜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와 같은 서구 음악 평론가들의 편견과 무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아시아의 음악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고 그저 서양 음악의 모방이나 단순한 대중문화 정도로만 치부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의 K-팝 열풍 이전에는 거의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저는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레푸노 편집실로 향하는 길, 저는 산울림의 음악을 헤드폰으로 들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해 동료들에게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흥분해 있었는지,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특히 필립 모로 우리 잡지의 선임 평론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음악? 그건 대중 포장지에 불과해. 음악의 깊이는 유럽에서만 나올 수 있어.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들은 산울림의 음악은 분명 그의 말처럼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필립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울림과 한국 음악에 대한 칼럼을 쓰기로 마음먹었고 그것을 다음호 레푸노에 실어달라고 편집장에게 제안했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지면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늦게까지 남아 글을 썼습니다. 제 음악 평론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쓴 글이었을 것입니다. 그 칼럼이 발행된 후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메일이 쏟아졌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고무되어 이 주제에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필립의 눈치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립 모로는 레푸노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중견 평론가였습니다. 프랑스 음악계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하나의 권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럽 클래식과 록을 높이 평가했고 그 외의 음악들, 특히 비서구권 음악에 대해서는 항상 약간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 칼럼이 주목받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침 편집회의에서 필립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앙투안의 한국 음악 칼럼이 꽤 반응이 좋더군.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국적인 것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는 마치 독감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참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이 케이팝이니 뭐니 하는 유행에 민감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음악의 가치를 봐야 하지 않을까? 그의 말은 겉으로는 타당해 보였지만 저는 그 밑에 깔린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제 칼럼의 인기를 못마땅해 했고 한국 음악에 대한 저의 열정을 그저 일시적인 유행, 추종 정도로 폄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필립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앙투안, 자네 글 재미있게 읽었네. 그런데 말이야, 우리 독자들은 결국 유럽 음악을 원한다는 걸 명심하게. 한국 음악 같은 이국적인 주제는 가끔 스파이스 정도로만 다루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필립, 산울림의 음악은 단순한 스파이스가 아닙니다. 그들의 음악은 깊은 예술성과 보편적인 감동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독자들이 이런 새로운 발견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무실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저와 필립 사이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필립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위치에서 일해온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 음악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산울림을 시작으로 신중현, 들국화, 유재하 등 한국 음악에 숨겨진 보석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칼럼들은 계속해서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젊은 독자층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앙투안, 자네 칼럼이 꽤 반응이 좋아. 다음 호에는 좀 더 지면을 늘리는 게 어떨까?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식이 필립의 귀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습니다. 앙투안, 이제 자네가 잡지의 방향까지 바꾸려고 하는 건가?
독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 그건 일시적인 환상일 뿐이야. 프랑스에서 한국 음악을 메인에 둔다고? 넌 이 판을 몰라. 그날 오후 젊은 에디터들이 모인 자리에서 필립은 제 원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걸 봐. 앙투아는 이제 우리 잡지를 케이팝 잡지로 만들려고 해. 그는 제 글의 일부를 조롱하듯 읽기 시작했습니다. 산울림의 음악은 서구 음악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동양적 서정성과 철학을 완벽하게 융합했다. 이건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운 결실이자 인류 보편의 정서를 담아낸 위대한 예술이다. 와, 정말 대단한 철학자가 되었군. 이런 신기루에 빠진 낭만주의자처럼 말이야. 그의 말에 젊은 에디터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음악계, 특히 저희 같은 평론가 집단 내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나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것은 종종 비웃음의 대상이 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귀로 직접 들은 산울림의 음악이 그리고 그 후에 발견한 다른 한국 음악가들의 작품이 단순한 유행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레프노의 지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음악들을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산울림에 대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허술한 장비와 아마추어적인 편집 실력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진정성을 담아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팟캐스트는 생각보다 많은 청취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음악에 진심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밴드를 지금까지 몰랐지? 왜 한국 음악은 이렇게 과소평가되었지? 이런 질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 반응에 고무된 저는 더 나아가 작은 바에서 산울림의 음악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음반을 틀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몇 명만 초대했지만 곧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음악 산업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울림의 음악 그리고 한국의 다른 음악가들의 작품은 분명 더 넓은 세계에 알려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국적인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인류 보편의 정서를 담은 진정한 예술로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필립은 계속해서 제 활동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는 늘 저를 향해 작은 비꼼을 던졌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제 칼럼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극적으로 전환된 것은 파리 시내의 대형 음반사에서 열린 숨겨진 세계의 명반전 행사에서였습니다. 이 행사는 각국의 숨겨진 명반들을 소개하고 재조명하는 연례 행사로 음악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제 팟캐스트와 작은 음악 이벤트들을 통해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 행사의 라운드 토크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필립 역시 같은 패널에 초청되었는데 그는 유럽의 숨겨진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크고 작은 음반 부스들로 가득 찬 전시장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도 미리 와서 여러 부스를 둘러보았는데 놀랍게도 한 구석에 작은 한국 음악 특별전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산울림과 신중현의 앨범이 전시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라운드 토크는 숨겨진 세계 음악의 가치와 서구 음악계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5명의 패널 중에서 필립이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립은 먼저 유럽, 특히 동유럽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숨겨진 록 밴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밴드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발언은 점차 다른 지역 음악에 대한 평가로 넘어갔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같은 지역의 음악도 물론 그들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구 음악의 영향을 받은 모방에 불과하죠. 특히 최근 화제가 되는 한국 음악, 이른바 K-팝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그건 예술이라기보다는 유행에 가깝죠. 어떻게 포장하고 마케팅하느냐의 문제지 음악 자체의 깊이는 찾기 힘듭니다. 그의 말에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다수는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젊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내심 화가 났지만 곧 제 차례가 올 것이기에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더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필립의 발언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청중 중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모로 씨는 한국 음악이 깊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산울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 잡지사에서도 올해의 리마스터 음반 톱10에 꼽았잖아요.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필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분명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사실 그 톱10 리스트는 제가 작성한 것이었고 필립은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잡지사 내에서 제 활동을 무시하면서 정작 같은 잡지에 실린 기사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이죠. 필립은 잠시 말을 더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그 밴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면 분명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경향성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음악은 그의 변명이 계속될 때 또 다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는 당신이 아니라 르블랑 씨가 작성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 칼럼에서 산울림의 음악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철학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읽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읽지 않으신 것 같네요. 회장에는 작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필립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회자가 나서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가능한 한 필립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산울림을 비롯한 한국 음악의 가치와 깊이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인 예술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준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의 발언이 끝났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면 필립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토크 세션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장을 나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반사 관계자들도 있었고 다른 음악 평론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산울림과 한국 음악에 관심을 보였고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음반 제작자의 말이었습니다. 르블랑 씨,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음악 산업에 몸담아왔지만 한국 음악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레이블에서 산울림의 음악을 재발매하는 프로젝트를 고려해보고 싶은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 제안은 저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이 음악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무실에서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필립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제 칼럼을 비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동료들, 특히 젊은 기자들은 이제 더 자주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 활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에디터 중 한 명인 소피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앙투안, 당신은 옳았어요. 저도 산울림의 음악을 들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음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계속해서 묻고 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산울림을 비롯한 한국 음악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반 재발매 프로젝트의 라이너 노트를 작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들의 음악을 소개했습니다. 팟캐스트는 계속 성장했고 이제는 정기적인 방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레프노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집장은 이제 한국 음악 특집 기사를 정기적으로 싣기로 결정했고 저에게 더 많은 지명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필립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었고 새로운 시각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 음악의 세계사적 가치라는 주제로 레프노의 특별기획호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호는 산울림을 중심으로 신중현, 들국화, 유재하 등 한국의 숨겨진 음악적 보석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 이 아이디어에 약간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한국가의 음악만을 다루는 특별호는 레프노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제 칼럼이 보여준 성과와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30페이지 분량의 특별 섹션을 허락했고 저에게 전권을 맡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더 깊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음악사를 공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음반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 음악학자와 접촉하여 인터뷰를 진행했고 심지어 서울의 음악 전문가들과도 화상 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울림의 음악이 탄생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던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는 한국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억압, 산업화의 그림자, 그리고 전통과 현대 사이의 갈등.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울림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시대의 고민과 아픔을 담아낸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호를 준비하는 동안 필립은 여전히 그의 방식대로 저항했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비판이나 조롱은 자제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편집장에게 이 프로젝트의 상업적 실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프랑스 독자들은 결코 한국 음악에 그만큼의 페이지를 할애한 잡지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독자들이 제 칼럼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악들이 진정으로 알려질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호의 제목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결국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문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명곡이 왜 한국에서 나왔냐고, 이제는 왜 안 나올 수 없었는지를 말할 차례다. 이 제목은 제가 처음 산울림의 음악을 들었을 때 느꼈던 충격과 의문, 그리고 그 후에 발견한 깊은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서구 중심적 시각에 대한 부드러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호는 산울림의 음악적 세계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어떻게 서구 록과 포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서와 철학을 담아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창완의 가사가 가진 시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음악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산울림의 위치를 조명했습니다. 신중현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록의 계보, 군사 독재 시기의 검열과 억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피운 창의성과 예술성. 이 모든 것이 특별호의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음악이 세계 음악사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왜 이토록 뛰어난 음악들이 지금까지 서구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편견과 무지를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았습니다. 특별호가 발행된 날,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첫 인쇄본을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제게 축하의 말을 건넸고 심지어 필립조차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특별호의 미적 완성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첫 주의 특별호는 래프노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매진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호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명 음악가들도 이 특별호에 대한 찬사를 표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한국 커뮤니티에서 왔습니다.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특별호는 빠르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중 한 메일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한 음악 전공 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르블랑 씨, 당신의 특별호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음악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단순히 음악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이 메일을 읽으며 저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좋은 음악을 발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고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호의 성공 이후 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음악 행사와 컨퍼런스에 초청받았고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산울림을 비롯한 한국 음악에 대한 강연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래프노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집장은 이제 제게 정기적인 칼럼 지면을 할당했고 세계 각국에 숨겨진 음악들을 소개하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필립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는 이제 공개적으로 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피를 비롯한 젊은 에디터들이 제게 점심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앙투안,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 필립의 태도에 지쳐 있었어요. 그는 늘 자신만의 관점을 강요하고 다른 의견을 무시했죠. 당신이 그에게 맞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도전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한국 음악을 소개한 것을 넘어 사무실 내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호의 성공 이후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 대중음악사를 다룬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평론을 넘어 한국의 현대 역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음악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음악의 발상지를 직접 보고 현지 음악인들과 만나고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편집장에게 2달간의 휴가를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받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글로 만나고 음악으로 느낀 그 한국이 실제로도 그러할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어쩐지 저는 한국이 좀 더 전통적인 모습일 거라 상상했었는데 실제 모습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깨닫기 시작한 첫 번째 편견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는 주로 관광과 적응에 할애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명동. 이런 곳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홍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음악 중심지로 수많은 라이브 클럽과 음반 가게, 그리고 음악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여러 음악 전문가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김준호라는 음악 평론가와의 만남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한국 록 음악의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산울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울림은 단순히 훌륭한 음악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와 개성을 추구했던 청년들의 정신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음악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김준호의 소개로 저는 70년대와 80년대에 활동했던 몇몇 음악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서 당시의 음악신과 산울림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산울림의 음악이 단순히 대중음악이 아니라 한 세대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자료와 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음악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음악이 탄생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현대사, 그 중에서도 군사 독재 시기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서울 체류의 마지막 주에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창완, 산울림의 리더이자 보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저의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김창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프랑스에서 온 음악 평론가라는 사실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음악적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진실되게 표현하려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진정성이 바로 그의 음악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김창완은 또한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K-팝의 성공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깊이가 마침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은 해외 평론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김창완은 제게 뜻밖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산울림의 초기 앨범 중 하나로 지금은 구하기 힘든 오리지널 바이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음악을 이해하고 알려주신 감사의 표시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2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위한 자료 수집을 넘어 저 자신의 시각과 가치관을 확장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글을 쓸 때 단순한 외부 관찰자가 아닌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으로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바로 책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저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그 문화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산울림을 중심으로 한국 록 음악의 발전과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책 집필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 산울림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놀라움은 결국 제 안에 있던 아시아 음악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가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제목은 산울림의 울림 한국 음악의 깊이와 세계적 의미로 정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국 음악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이 어떻게 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고 또 그것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문화의 예술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했습니다. 책이 출판된 것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였습니다. 출판사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레푸노의 특별호가 성공한 것을 보고 출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음악 서적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여러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책이 출판된 후 여러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악, 특히 산울림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음악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프랑스 국영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시간 동안 산울림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요 곡들을 선별하여 틀어주고 각 곡이 가진 의미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청취자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르블랑 씨, 당신 덕분에 아름다운 음악을 발견했습니다. 이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 이런 보석 같은 음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음악의 보편적 힘을 느꼈습니다. 산울림의 음악은 한국의 특정 시대와 사회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감정과 고민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성공과 함께 레푸노에서의 제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명실상부한 세계 음악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편집위원회에서도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잡지의 방향성과 콘텐츠 선정에 있어서 제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필립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제게 직접적인 비난이나 조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와의 대화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 음악 박물관에서 세계에 숨겨진 음악들이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개막식에 저와 필립이 함께 패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이 전시회는 다양한 국가의 독특하고 가치 있는 음악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한국 섹션에는 산울림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의 자료가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개막식 당일 박물관 강당은 음악 애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필립은 나란히 단상에 앉았고 각자 준비한 발표를 했습니다. 필립은 먼저 유럽의 실험적 음악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어서 저는 한국 음악, 특히 산울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한 청중이 필립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로 씨, 르블랑 씨의 한국 음악에 대한 연구와 소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산울림 같은 밴드가 프랑스에서 재조명받는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필립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긴장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공개적으로 제 활동을 비판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지를 표명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필립은 잠시 침묵했다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르블랑의 한국 음악 연구에 회의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과 미국 음악에 집중해온 사람으로서
아시아 음악에 대한 저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르블랑 덕분에 저도 산울림의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깊이 있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보석 같은 음악을 모른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의 통찰력과 편견에 도전하는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필립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저를 인정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필립과 저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필립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 한잔 할까? 우리는 박물관 내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립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앙투안, 솔직히 말하자면 난 처음부터 산울림의 음악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처음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나도 충격을 받았거든.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어. 그건 내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이었어. 두려움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두려움.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가치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 만약 우리가 한국 음악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무시해온 다른 문화의 음악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건 마치 내 전문성과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에는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고 점차 음악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그날 밤 필립과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동료로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음악적 취향과 관점은 여전히 달랐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필립과 저 사이의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인 팀워크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에디터들은 이제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잡지는 더욱 다양한 시각과 콘텐츠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은 이러한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저와 필립을 함께 불러 앞으로의 잡지 방향에 대해 상의했고 우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새로운 기획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 숨겨진 음악들이라는 시리즈로 다양한 문화권의 가치 있는 음악들을 소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필립과 저는 이 제안을 수락했고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작업 방식과 관점 차이로 인해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필립의 엄격한 음악적 분석과 저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만나면서 우리는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레프노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곧 단행본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립과 저는 이제 진정한 협력자가 되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음악 세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날 릭상부르 공원에서 우연히 들었던 산울림의 음악이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저는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 곡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제 시야를 넓혀주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2025년 가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산울림의 음악을 재해석한 트리뷰트 앨범을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음악가들이 산울림의 곡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연히 제가 주최한 음악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세미나 후 음악가들과 가진 대화에서 한 젊은 기타리스트가 산울림의 음악을 프랑스어로 번안하여 연주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훌륭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트리뷰트 앨범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먼저 레이블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만났던 그 음반 제작자가 여전히 관심을 보였고 그의 레이블 뒤 몽드 뮤지크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참여할 음악가들을 섭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장르와 세대의 음악가들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록, 재즈, 클래식, 전자음악.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음악가들이 산울림의 음악을 어떻게 해석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섭외 과정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특히 젊은 음악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10명의 음악가와 밴드가 참여하게 되었고 각자 한 곡씩 선택하여 재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앨범 제작을 위한 첫 회의에서 저는 참여 음악가들에게 산울림의 음악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사의 의미, 곡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음악적 특징들. 이런 정보들이 그들이 곡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녹음 세션은 그해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파리 외곽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음악가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버전을 녹음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세션에 참석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각 음악가들이 산울림의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마리 듀몽이라는 젊은 싱어송라이터의 세션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울림의 애수에 관하여라는 곡을 선택했고 그것을 프랑스어 가사로 번안하여 어쿠스틱 기타 하나만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버전은 원곡의 멜로디와 감성은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녹음이 모두 끝나고 믹싱과 마스터링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앨범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에코 드 코리아 한국의 메아리로 정했고 표지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앨범 발매에 앞서 저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앨범에 참여한 음악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라이브 콘서트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빠르게 수락되었고 파리의 유서 깊은 공연장 올림피아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콘서트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음악가들이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고 리허설을 거듭하면서 점차 하나의 쇼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공연 당일 올림피아는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음악 팬들뿐만 아니라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특별히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온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연의 서두에 짧게 산울림과 이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가 처음 산울림의 음악을 들었던 순간부터 이 트리뷰트 앨범을 기획하게 된 과정까지, 그리고 이 음악이 어떻게 문화적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연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었습니다. 각 음악가들의 개성 있는 해석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앙코르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연주했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한 노신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파리에 오래 거주한 한국인으로 젊은 시절 산울림의 팬이었다고 했습니다. 르블랑 씨, 오늘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들었던 그 음악이 여기 프랑스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음악은 정말 국경이 없네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문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특히 산울림의 음악처럼 진정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에코 드 코리아 앨범은 출시 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음악 전문 잡지들의 호평이 이어졌고 라디오에서도 자주 방송되었습니다. 특히 마리 뒤몽의 애수에 관하여 버전은 독립적인 싱글로도 발매되어 음원 차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음악 매체들도 이 앨범에 대해 보도했고 이로 인해 산울림의 음악이 한국에서도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산울림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났고 그들의 음반이 재발매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저는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그 한 곡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문화적 중개자로서의 제 역할에 더욱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코 드 코리아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저는 더 많은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음악가들을 프랑스에 소개하고 또 프랑스 음악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 이제 저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음악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는 항상 산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릭상부르 공원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 DJ가 다른 곡을 틀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저는 산울림의 음악을 만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25년 겨울,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대중음악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이 포럼은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한국 대중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초청받았는지 의아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저의 연구와 활동이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제 책과 트리뷰트 앨범 프로젝트가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었고 외부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 음악의 가치에 대해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이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깊이 존경하는 음악에 대해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는 포럼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번 방문 때 경험하지 못했던 서울의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고 싶다며 일정에 여유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감사히 응했습니다.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니까요. 포럼 전날 저는 주최 측의 안내로 서울의 다양한 음악 명소들을 방문했습니다. 홍대의 라이브 클럽들, 이태원의 재즈바, 그리고 강남의 현대적인 공연장까지. 서울의 음악 현장은 매우 다양하고 활기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음악가들의 열정과 창의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포럼 당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대강당은 음악 관계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일반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비록 통역사가 있었지만 제 말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고 이것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산울림의 음악을 처음 들었던 순간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과 나아가 프랑스 음악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산울림의 음악이 가진 보편성이었습니다. 산울림은 분명 한국적 정서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과 감정을 다루고 있기에 문화적 경계를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 음악이 세계 음악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생각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구화되거나 현지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그 안에 담긴 보편적 가치를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나왔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음악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르블랑 씨, 한국 음악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편견 없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산울림의 음악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문화와 예술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적 풍요로움은 다양성 속에서 찾아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에서 받은 감동과 배움을 이제 다시 그 음악의 고향에 돌려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창완, 산울림의 리더가 포럼장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 연설을 모두 들었고 지금 저와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과 설렘 속에 그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인터뷰를 위해 만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르블랑 씨,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음악이 이토록 멀리 그리고 깊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포럼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산울림의 초기 시절부터 음악을 만들며 겪었던 고민과 기쁨, 그리고 최근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더욱 깊이 산울림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의 끝 무렵 김창완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르블랑 씨, 우리가 함께 작업해보면 어떨까요? 에코 드 코리아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음악가들이 프랑스 음악을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문화 교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꿈꿔왔던 진정한 문화 교류의 형태였으니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고 양국의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였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득 산울림의 음악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록과 포크라는 형식을 빌려왔지만 그 안에 한국적 정서와 철학을 담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은 이제 다시 서구로 건너와 또 다른 영감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김창완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트리뷰트 앨범을 넘어 양국 음악가들이 직접 만나 협업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음악가들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프랑스 음악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교환 프로그램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음악계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모범 사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문화 다양성 증진에 좋은 예로 들며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저는 가끔 지난 날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일로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필립과의 갈등, 독자들의 반응, 책의 출판, 트리뷰트 앨범, 그리고 이제는 국제적인 문화 교류 프로젝트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산울림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음악을 다룬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산울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전체의 흐름과 그 문화적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 음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한국 음악, 특히 산울림에 그토록 매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음악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과 감정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음악은 우리에게 다른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제 한국 음악은 단지 케이팝만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산울림 같은 보석이 있었고, 그런 음악이야말로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진짜 한국의 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이 가진 가치를 공유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산울림의 음악을 처음 들었던 그날, 파리 릭상부르 공원의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훨씬 더 큰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음악, 더 다양한 문화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편견 없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산울림의 음악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훈을 앞으로도 마음 깊이 간직하며 계속해서 음악의 세계를 탐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산울림의 CD를 틀고 그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그 음악에,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든 이들에게 끝없는 감사를 느끼며, 이런 명곡이 왜 한국에서 나왔냐고요? 이제는 왜 안 나올 수 없었는지를 말할 차례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음악가들의 열정과 창의성 속에 있습니다.